주거급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생계급여의 한 부분으로 있다가 2015년도에 개별급여화가 되면서 이제 독립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급여화가 되면서 기준 임대료, 그다음 혜택을 받는 그 금액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더 늘어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이 그 대상이나 금액이나 그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거급여에 대해서 두 분의 발제를 듣고요. 관련돼서 이제 토론을 이어가는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소개를 따로 안 해도요. 그 팜플렛에 보시면 사회자 이름 있고 소속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발제자와 토론자도 제가 따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그 내용에 조금 더 충실히 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국토연구원의 이길재 박사님이 주거급여 제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길재 박사님 박수로 좀 맞이해주세요. 네. 주거급여 세션의 그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국토연구원 이길재 시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주거급여 제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주거급여 제도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그 주거급여 제도의 그런 개요라든지 공천 과정 그리고 뭐 지급 예산이나 뭐 지급 기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저희가 그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그 LH 주택조사 자료를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주거급여 수급하고 현황과 또 이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주거급여의 향후 과제와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주거급여 그 제도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주거지원 프로그램들은 궁극적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그리고 이제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이제 그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그 주거급여 그리고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주거안정 월세 대출 같은 이제 금융지원 같은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각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제 영구임대라든지 매입전세임대 그리고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이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주거급여와 이제 금융 지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수요자 보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자의 어떤 자유로운 그 주거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거급여 제도를 좀 더 이제 깊이 살펴보면 그 주거급여법 2015년에 그 제정되었던 주거급여 제2조의 목적 조항과 그리고 그 주거급여 그 사업 안내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그 내용들 좀 종합해 봤을 때 그 주거급여라는 것은 주거가 불안정한 그 저소득층 등 그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또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며 그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 및 주거 상향 이동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주거급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점유형태에 따라서 임차 가구인 그 임차 수급자에게는 수급자의 가구 원수나 어떤 부담 수준, 즉 여건 등을 감안해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그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그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거급여 제도의 그 변체에서 보면 방금 고민식 박사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기존의 그 기준 생활 보장법상에서의 통합급여 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거급여는 전체 그 통합급여에 있어서 약 22% 정도를 주거급여로 이제 간주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에 이것이 이제 각각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렇게 각각 개별급여로 이제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이 그 개별급여로 이제 그 분리한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어떤 예를 들면 기준 중에서도 뭐 30% 기준이라고 하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받거나 아니면 모두 받지 못하거나 하는 이런 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각각 생계나 의료 주거 측면에 있어서 생활 영역별로 또 개별적인 복지 욕구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급여 측면에서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수급 대상 계층을 좀 예를 들어서 30%에서 43%, 44%까지 확대한다는 측면, 그리고 실제 이제 급여를 이제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별 임차료 수준이나 이제 거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장을 지원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큰 제도의 그런 개편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부양 여부가 아니라 잠재적인 어떤 부양 의무 가능성만을 가지고 급여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당한 그런 지금 비속어 사각지대가 좀 발생할 문제점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해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서 보면 이제 개편된 주거급여가 그런 분리되면서 소관부처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토교통부로 이제 바뀌었고 지급 대상도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4% 이하로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그 지원 기준도 기존에 이제 전체가 소득 인정에 정확한 과거 수만을 고려해서 지급된 데에 비해서 개편된 주거급여에 있어서는 어떤 주거비 부담 수준이나 이런 것들 지원 여건까지 이제 고려해서 이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거급여 소급 자격을 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소득 기준인데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원액을 합산한 값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적인 소득의 44%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가 약 75만 원 수준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 203만 원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적인 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맞춤형 주거급여나 어떤 활용하기 위해서 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선 주거급여 이제 대상 중에서 임차급여 대상을 보면 우선 이제 소득 기준은 이제 당연히 기준 중에 소득 44% 이하인 것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고 이 외에도 이제 임차 가구인 경우에는 먼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에 한해서 이제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급여는 소급자 실제 임차료, 예를 들어 실제 임차료는 매달 내는 그런 임대료 외에도 이제 보증금의 월 환산, 4%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과 합산한 금액이 실제 임차료가 됩니다. 이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해서 지역별 기준 임대료나 가구 원수, 소득 인정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준 임대료를 지급 상한으로 해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에서 적은 금액을 이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거의 어떤 과다소비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 지급액인 1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표에 보시면 소득 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에 대해서 조금 이 표에서 나와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에서 30%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이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에서 30% 이하인 경우에는 이 차액에 대해서 자기부담분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부담분을 제외하고 이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임대료는 방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 임대료 어떻게 보면 지급 상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 보장 수준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임대료라는 것은 이 최저 주거 기준 수준을 고려를 해가지고 지역 및 어떤 가구원수 권리를 산정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이제 이 성격을 보면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의 기준 임대를 보면 크게 4개의 급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서울이 이제 1급지, 그리고 경기 인천이 2급지, 그리고 광역시와 세종시가 이제 3급지가 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도 지역이 이제 4급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이제 1급지 기준으로 보면 약 23만 3천 원 수준이 되고 있고요. 4인 가구는 36만 9천 원이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선 유지 급여를 보면
일단 그 소득 수준은 당연히 그 기준 중에서 44% 이하를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택 등을 이제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금 대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 이제 수선을 하더라도 이제 그 구조 안전상의 거주가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 이제 비주택인 경우에도 직업을 이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이제 보수 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그 수선 한도나 이제 그런 수선 내용이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수선 내용 이제 도배 절판 같은 이제 간단한 내용이고, 지원 금액은 이제 그 378만 원이 그 3년 주기로서 이제 수선을 실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선 유지 이외에 주거역장 편의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 소득 인정의 그 기준에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00% 이제 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소득 인정의 생계급여 선정의 그 기준급여가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부만 90%나 80% 일부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주거급여 제도의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현황 자료를 가지고 주거급여 수급하고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수급가구 규모를 이렇게 보시면 2015년 12월 말, 그러니까 201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수급가구가 80만 가구인데 2018년 말 기준에는 94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이 94만 가구 중에서는 이제 임차 가구가 약 85.7만 가구, 그리고 자가 가구가 8.3만 가구입니다. 특히 이제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 폐지되면서 그 이후 이제 큰 폭으로 좀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2019년 이제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94만에서 약 8만 가구 정도가 지금 증가한 약 102만 가구 정도가 수급가구 수준 현황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가구 수를 제가 일반 가구 수 대비로 좀 대상 규모를 좀 비교를 해보면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이제 전체 일반 가구 수 대비 약 4.1에서 4.2%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제 2018년에는 이제 수급가구 규모가 좀 크게 증가하면서 4.8%까지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거급여 평균 지급액을 보면 2015년 말 10만 8천 원에서 2018년 말에는 12만 9천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가 이제 해가 이제 바뀜에 따라서 기준 임대가 지금 점차 인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거급여 평균 지급액도 이제 증가 추세가 있는데 2018년에는 이제 전년 대비 2017년 말 기준 대비했을 때 약 10.3%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균 지급액이 12만 9천 원인데 이것을 이제 주택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민간임대 거주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16만 4천 원이 평균 지급액이 되었고, 공공임대 거주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제 임차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11만 4천 원 수준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LH 공공임대 DB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영구임대 주택에서 임대료가 환산 임대료가 약 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 임차료가 이제 기준임대 수준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이 임차 주거 평균 지급액이 공공임대 거주 같은 경우는 11만 4천 원 선에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 보장 수준을 첫 번째로는 먼저 실제 임차료 대비 임차 급여 수준을 좀 보자고 보면 이제 그림에 지금 주석이 좀 잘못 달려 있는데요. 민간 임대 가구가 아니라 전체 가구의 임차 급여 비율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차료는 이제 13만 9천 원이고 임차 급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만 9천 원 수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래서 전체 임차 급여 수급 가구 봤을 때 임차 금액은 실제 임차료의 93% 수준으로서 거의 근접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민간임대 거주하고 있는 수급가구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여기 밑에 표에 보시다시피 약 69.6%, 72.8% 수준의 이 수준의 좀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로 보면 상당히 보장 수준이 높다고 할 수가 있지만 민간임대 거주 수급가구 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가 추세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약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임차급의 기준임대료 수준을 보면 기준임대료 수준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급의 어떤 지구 상한액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임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기준임대 수준을 봤을 때 전체 수급가구로 봤을 때는 실제 임차료의 약 12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에 보면 실제 임차료 대비 기준임대 전체 가구로 보면 120%니까 상당히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그 민간인대 거주하고 있는 수급을 한정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79.6% 수준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민간임대 주택 거주 가구에서 그 세대적 비율을 보면 2016년 이후로 이제 82.9%, 80.9%, 70.6% 이렇게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시 말하면 그 민간임대 그 가구의 그 실제 임차료를 이제 그 기준 임대료가 어떻게 보면 많이 그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주거국의 소값의 좀 특성을 봤을 때 그 급지별 분포를 보면 그 4급지에 그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3급지, 1급지, 2급지 순서입니다. 특히 그 임차 가구 경우에는 4급지에 이제 거주하는 비율이 32% 수준이었고 자가 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분의 2가 이제 그 4급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가구 같은 경우 특히 수선유지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가 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도지역 4급지에 분포하고 있고 서울 1급지 비중은 약 3%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임차 가구 같은 경우에서는 그 1급지가 이제 19.3%, 4급지가 이제 31.1%인 것을 봤을 때 이 편차가 이제 그 자가 가구보다는 훨씬 더 그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구 원수 분포를 보면 1인 가구가 이제 가장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순입니다. 전체 소득을 봤을 때 1인 가구 비율이 그 69.1%로서 그 1인 가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평균 가구 수로 봐도 전체가 한 1.5명 수준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급의 소득 가구 경우에 1인 가구 비율이 72.3%로서 그 자가 가구의 56.2%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가구주 연령 분포를 보면 가장 기준이 높은 게 70대, 그다음 50대, 60대, 80대 순서인데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으로 이제 하고 있고 50대 이상이 전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주 평균 연령도 약 62.5세, 그리고 임차급의 소득 가구는 이제 그 61.2세, 그리고 자가 가구는 70.7세로 이제 그 자가 가구가 더 평균 연령이 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보면 58.3%가 이제 그 60대 이상 비율이고 특히 이제 20대 이하의 비율을 보면 이제 3.4%에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소득 인적의 분포를 보면 그 방금 이제 그 자기 부담분이 발생하는 것이 그 기준적인 소득 30% 이하인 부분인데 그 생계급여의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 인적의 그 30% 이하의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가구인 경우는 92.3%, 자가 가구인 경우는 86.2%가 기준 중에서 30% 이하의 가구입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을 봤을 때 임차 가구에는 평균적으로 26.6만 원, 그리고 자가 가구 경우에는 월평균 약 45만 9천 원 수준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거주 유형을 보면 바로 이 앞에 시간에서 그 공공임대 그 유형 통합에서도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공공임대 거주 가구 비중이 42.3%, 그리고 민간임대 거주 가구는 이보다 더 낮은 32.5%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상임대차수인데 여기서 상임대차라는 것은 원래 처음에 그 임차급여 가구의 그 지급 대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는 이제 그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 대상이 되고 있는데 상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서 현물 그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임차료 대신에 그 지불하는 그런 대상을 상임대차라고 하고 있는데 부양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 상임대차는 신규적으로 이제 대상 이제 그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임대 거주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증보세 비중이 21.8% 가장 높고 그리고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영구임대 그리고 그다음 전세임대, 공인임대 순으로 이제 그 비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최저주거 기준, 특히 그 면적 기준 미달가구 기준인데요. 아무래도 그 데이터의 어떤 그 한계 때문에 그 면적 기준에 그 미달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해서 보면 그 임차 가구의 약 17.1% 그리고 자가 가구의 3.5%가 최저주거 기준, 면적 기준에서 미달 가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저주거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 기준이나 시설 기준, 방수 기준이 그 어느 하나라도 미달 가구로 잡히기 때문에 시설 기준이라든지 방수 기준까지 다 고려했을 경우에 이거보다 더 높게 나타날 거라고 이제 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 거주가 두개 약 18%,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 거주가 2.2%, 상임대차 가구의 45.3%가 최저주거 기준이 미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주거급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주거 수준 향상의 목적도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거급여의 소득 가구가 여전히 그 최저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주거급여의 어떤 현 과제 어떤 그 발전의 그런 방향을 좀 제안을 해봤는데 이게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주거급여 맨 처음에 그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설명드렸지만 이 주거급여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거가 불안정한 그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그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통한 그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보면 이 주거급여 제도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 큰 이제 목표라고 봤을 때 이 방향은 우선은 이제 그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차상계층으로서 조금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그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기준임대료나 아니면 그 수선유지급의 어떤 그 수선 한도와 같은 이 주거급의 그 최저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20대 이혼 청년이나 또 무슨 아동이 있는 가구 같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그 주거급여를 충분히 그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큰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주거급여 대상 확대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 소득 인정액을 좀 소득 인정 기준을 좀 확대를 해서 기초생활보장의 어떤 사각지대인 그 차상계층의 그 주거비 경감을 주거비를 좀 경감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2017년에 발표되었던 그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보면 이 소득 인정의 기준, 그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2년까지 중위소득 45%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그 7월 말에 있었던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2020년 주거급여 산정 기준은 여기 그 계획에 그 반영을 해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상대 유무선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보통 그 전에 제가 그 주거 실질 조사를 가지고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의 그런 가구들 주거 특성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떤 주거비 부담 완화라든지 주택 상태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주기소득 50% 수준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시점을 좀 앞당기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주거급여의 그 최저 보장 수준 강화입니다. 특히 이제 임차급여 측면을 봤을 때 여기서도 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있어서 이제 그 2019년 대비 그 2020년 그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약 7.5에서 14.3%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 인상률이라든지 2019년 인상률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더 큰 폭의 인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급지 서울인 경우 1인 가구인 경우에 3만 3천 원이 증가한 26만 6천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만 원이 증가한 41만 5천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 전체 임차급여 소득額에서 그 임차급액은 그 실제 임차료 93% 수준이고 기준 임대료도 실제 임차료 120% 수준으로 좀 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수준도 점차 이제 그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작년 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특히 그 민간임대 거주 소득額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임차급여액이 실제 임차에 대비해서 약간 72.8%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기준 임대료도 실제 임차료의 79.6% 수준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런 그 기준 임대료, 그 지급 상하는 기준 임대료 그 급여 수준의 어떤 현실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있어서도 그 2022년까지 최소한 그 최저주거 수준의 그 주거생활 영향을 적정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천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선유지급여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이제 그 수선유지급여가 한번 이제 그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게 2015년 이후에 그 공사비 상승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8% 정도가 한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이제 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전년 대비 21% 인상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큰 폭적 인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득 대부분이 이제 그 사급지, 그 도지역에 또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 또 가구적 평균 연령이 71세 수준으로 좀 고령화되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수선유지를 통한 그 주거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최저주거 기준에서 많은
그 수선 유지 항목에 있어서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수선 한도 금액이 약간 조금 좀 부족한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을 해서 좀 개고수를 통한 실질적인 그 삶의 질 향상 좀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어제 좀 많이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며 20대 청년 미혼가구 주거급여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하보다 연령 기준에 의해서 별도의 그 급여 수급이 조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그뭐 주거실태 조사나 이런 좀 분석을 해보면 그리고 또 뭐 다른 그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위에 거처 같은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그 정형 형태에 있어서도 이제 보증금 없는 그런 월세 비중이 높아서 주거비에 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복지의 그런 수요 정책 수요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특히 그 임대료 보조에 대한 그 정책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생활주택의 그 집단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전체 청년까지 좀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수급하고 자녀가 그 부모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임차가구를 수급할 때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논의가 좀 진전이 되어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좀 구체적인 그런 안들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 주거급여 과제 발전 방향까지 해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지와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따로 제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시는 잘 정리를 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정리는 안 하고요. 다음은 그 김윤영 빈곤사회국장님이 개별급여 이후 주거급여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유일하게 준비를 안 한, 한 3사람 정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글로 제출을 했는데, 네, 어쨌든 보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 상태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도에 만들어지고 2000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2000년 10월 달에 시행이 되고 2001년도에 최영란이라는 장애 여성이 이 수급비로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기초법 개정 연석회의라는 것을 꾸리고 그 이후에 2004년도에 빈곤사회연대라는 단체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관련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초생활 수급 당사자의 입장에서 빈곤층의 권리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 운동을 지속해 왔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던 중간에 이제 2015년 개별급여가 도입되면서 이후에 벌어진 현상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였고 또 평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는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관점에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까 이길재 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이 있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 수급자가 따로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따로 있고 물론 주거급여 수급자가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수급자보다는 숫자가 더 많긴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생활 상황이라는 건 크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기준중위소득 30%가 생계급여 기준선이고 40%가 의료급여 기준선이고 44%가 주거급여 기준선인데 이 사이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30% 생계급여가 50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주거급여가 뭐 70몇만 원이래요. 근데 매달 정해진 그만큼의 금액이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이 있다면 뭐 실제 소득은 수급자만큼이나 왔다 갔다 하지만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가 시행될 때 저희가 가장 좀 주목하고
우려하고 또 많이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이랬었던 것은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즉 한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법률이고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거급여가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의의와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다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도에 제정되던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스스로의 의미를 찾았었던 것은 전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누구든 가난해지면 이 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을 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별급여가 시행된 이후에 저희가 좀 남긴 평가는 어떠하냐면요. 사실 2015년 이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라는 것은 명목상으로 있기는 했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기재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저생계에 비해서 타법 지원액을 빼고 나머지 현금급여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이 또 빼고 현금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의 22% 정도를 주거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했었던 것이지 실제 이 사람의 주거 현황이라든지 임대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주거급여가 새롭게 시행이 된다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수준의 급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좀 가졌었고, 그런 관점에서 좀 어떻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이 그래서 실제 임대료와 전혀 상관없이 지급이 됐었던 거, 그리고 수급자의 숫자가 너무 적었었던 거, 이런 점들이었다면 개별급여가 시행되면서 수급자 숫자가 늘어난 것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수 있었던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작년 10월 달부터 시행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였었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 약 24만 명 정도의 수급자가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내놓았던 다른 급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수급자 증가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지금 완화에 많은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지만 수급자 숫자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약간 늘어나는 숫자에 그치고 있는 것에 반해서 24만 명 정도, 거의 20% 이상 상승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월세만 나온다고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서 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한 20대 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홍보차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급여자 숫자가 늘어나긴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급여가 전달되고 있는가? 이 도입 당시에 기준임대료를 보시면요, 115페이지 상단에 표가 있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시행되었었던 기준 임대료인데요. 제가 여기 짙은색 붉은색 안쪽으로 표시해 놓은 게 개정 이전에 주거급여 명목이라는 그 명목으로 지급됐었던 그 금액보다 도리어 하락하는 지점입니다. 물론 개인별로 소득인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제공을 받을 수 있었던 소득급여보다 하락하는 구간이 상당히 넓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 4급지에서는 1인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 유형에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행기 보전액을 임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행기 보전액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소득 하락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수급자 가정들의 소득이라는 거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10,000원, 20,000원이라도 오르지 않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여파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만족스러울 정도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주거급여보다 하락했었던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거급여가 기준임대료가 충분하지 않은 수준에서 되고 있고, 이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수급자들이 실제로 내고 있는 임차료와 비교를 할 때도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무부처가 국토부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가장 우려했었던 점은, 어쨌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관한 세션에서 이제 토론을 듣다 왔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적인 정보 전달이나 통합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 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정보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훨씬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1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업무 처리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있는 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달 이후에는 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훨씬 더 복잡해졌죠. 물론 수급자 입장에서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결과 투고 받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수급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기존에 내가 만약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내 급여가 이번 달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 전에는 소득 인정액 얼마로 돼서 어떻게 됐어요라고 설명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거급여가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안 나왔다 하면 이거는 국토부에 문의하셔야 돼요 라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첫 번째에서 목표로 가졌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급여자들에게 권리로 인식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 자신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고리를 끊어버리는 가능성이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조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또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의 신청은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여러 곳에 책임이 나누어져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급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제도 운영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점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좀 제가 발제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여기 자리에 와서 다른 세션을 들으면서도 아 이거 너무 디테일한 쟁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이제 공급 측면의 얘기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엄청나게 몇백만 원, 뭐 몇만 원, 막 몇 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재정이랑 만만치 않게 통 크게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어떤 식으로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갑자기 쭉 미시적으로 당겨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좀 고민이 들다가 다시 좀 들었던 생각은 이게 사실 주거급여 현재 운영의 가장 맨 얼굴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현실이고 가장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수급자 숫자가 160만 명에서 180만 명 뭐 어떻게 늘고 막 이런 숫자들 몇 가지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만 주거급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치의 복지제도로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실제 소득이랑 재산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이상이지만 주거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선정기준이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충분히 필요한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사각지대를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제 소득과 재산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점들도 있지만 주거급여에서 따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즉각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왔고요. 첫 번째는 주소지가 없어서 수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은 주소지가 없으면 수급 신청을 못 한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시거든요. 주거급여는 주거가 취약한 사람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주소지가 없으면 주거급여를 시작을 할 수 없다니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지금 주소지가 없으면 수급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고
수급이 개시가 돼야 주소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조차 그 전에 지원이 가능한 민간 체계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긴급 지원이라든지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희망온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로 진입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민간이라든지 지자체 차원에 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 받으려면 뭐 예산이 끝나가지고 뭐 5월달, 6월달에는 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에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또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 길을 찾지 못해서 나쁜 상황이 되어서야 주거급여를 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었던 그 한국 방문 보고서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권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임시주소지를 발부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소지를 우선 마련하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장단위 구성이 곤란한 가구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단 주소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구 구성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과 따로 가구 구성을 해서 나만 혼자서 수급 신청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같이 되도록이면 신청을 하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2016년도에 그 임대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급을 받던 아버지와 함께 살던 30대 자녀가 이 아버지가 수급에서 탈락할까봐 이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두지 않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시자 이 임대주택의 퇴거명령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그 집에서 결국에 퇴거명령 이후에 목을 매달고 자살했었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되면 수급지가 끝나버리니까 이사를 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1인 가구로 포착되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들 중에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이나 자녀들이 이제 이미 중장년이 된 자녀들이 다시 이 아파트에 와서 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수급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급에서 떨어질까봐 주소 이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까다롭게 제도가 사실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가구 구성 요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 문제 상황에서는 좀 주거급여에서 우선 해결이 가능한, 아주 정말 내년부터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것만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아까 이길재 선생님 발표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라 할지라도 이제 자녀 세대가 분리를 할 때 이 가구가 따로 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선 주거급여라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시 B에 보시면 저는 이거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사용대차 폐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때문에 사용대차가 왜 폐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사용대차 폐지는 지금이라도 다시 이렇게 없애야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대차는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보시면 전체 가구 유형 중에 20% 이상이 사용대차 가구잖아요. 그리고 사용대차 가구의 40% 이상, 전체 그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40% 이상이 사용대차 가구였어요. 사용대차 가구라는 게 부정수급의 좀 요인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진입이 금지된 거거든요. 근데 저 이거 사이에 상당히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사용대차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이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못 살아. 그러면 내가 아는 친척이나 뭐 아니면 친구가 내가 그냥 남는 집 있는데 너 거기 살아. 내가 너한테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일자리는 못 주지만 거기는 어차피 남는 집이니까 너 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대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 수급자랑 직접 계약을 안 해주는 집주인들도 있어요. 이 사람 나이가 너무 많아. 장애인이야. 지적장애가 있어. 나 이 사람 못 믿겠으니까 계약 직접 못 하겠고, 뭐 당신의 형제 아니면 보증이 이 사람과 계약하겠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집에서 방 한 칸 정도면 네가 안 됐으니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도 사용대차가 일단 다 진입이 금지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갖고 있는 주거 환경이나 이런 거 훨씬 열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월세를 실제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금지가 되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거 상향을 위한 어떤 노력의 집단에 포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면서 예시 비해 보시면요. 내용이 이래요. 30대 한 사람이 장애가 있는 또 자기 동생과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신청을 위해서 이 동생만 따로 보장가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장가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만 따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 명의로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이 언니 명의로 집이 만약에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수급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용대차 신규 진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좀 복잡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가구가 따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취지는 이 가구가 분리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구가 해체되거나 일부러 따로 살아서까지 수급자를 만들게 되어서 이 사람의 상황이 훨씬 더 불안정해지는 걸 막고자 하는 취지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용대차가 폐지되고 이 주거급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조항이 다시 주거급여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기준선이 그럼 어떻게 되냐? 뭐 이거는 좀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전체 가구원들이 내고 있는 월 임대료의 자기분의 몫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책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논의가 저는 되게 열심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적절한 해명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사용대차 신규진입 금지 이렇게 딱 지침으로 박혀버리고 나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낮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의 두 번째 부분은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 이상이지만 주거급여가 필요한 가구들에 관한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주거비 부담이 너무 과부담한 이런 가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부담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거급여가 가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좀 확장성 있는 제도로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2015년에 제도가 개편되면서 또 한 가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그 참여금, 그러니까 임금이죠 사실. 그 참여금의 30%를 공제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6년에 이게 갑자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결된 제도들의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료 보조 그리고 수선유지급여. 이게 임대료 보조는 딱 이제 월세를 내고 산 사람,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선유지급여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임대료 보조 장치로서만 주거급여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임대료 보조랑 전혀 상관없이 주택 정책으로만 주거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만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다리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주거급여를 시행하기 위해서 주택조사원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조사를 어디까지 하고 있나, 그리고 이분들이 하신 조사가 어떻게 데이터로 반영이 되거나 이후에 주택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고, 이분들이 한 조사 내용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의 충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반영하고 더 나은 주거 상향으로 안내를 하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임대료가 맞는지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것만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택조사원들이 훨씬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노력들이 임차 가구냐 자가 가구냐 이런 이분법을 좀 넘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 중에 저희가 그 요즘 폭염이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에어컨 다는 사업 이걸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올해도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년 정도에는 꼭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준 임대료가 지금 많이 낮은 문제, 이것 때문에 실제 임차료에 가닿지 못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길재 연구원님도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관리비나 광열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은 상황인데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주거비로 함께 인식을 하고 있는 좀 통념이 있는데 월세만 딱 따로 떼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현실적인 통념과도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산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수급자의 권리 보장에 관련한 측면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급여라는 게 정말 꽉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급여가 나오기 한 일주일 전이 되면 한 1,000원, 2,000원 곳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좀 이렇게 물 한 병을 사 먹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돈인데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조사 나오기 전에는 60% 이미 지급을 하고 이후에 실제 책정된 임대료가 더 낮은 경우에는 급여에서 삭감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행정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이후에 그렇게 급여에서 삭감이 되어버리면 그 기초생활 수급비나 주거급여가 10,000원씩 20,000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가구에 주는 타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이미 기지급한 거를 다음 달 급여에서 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 너무 좀 쉽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의 임의 지급이 아니라 급여자가 신고한 내역대로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고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수급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밀하게 통보되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시에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에 대해서 임대인이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고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고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의견서를 냈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사실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 이 상황에서 훨씬 더 그 임대인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조항이 너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월차임 연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되 이게 임대인의 권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국토연구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주거급여 얘기하면서 너네는 무슨 공급까지 얘기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거급여 얘기하려면 그냥 전달체계 정도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무슨 뭐 공공주택이 어떻고 막 뭐 주택 소유구조 어떻고 이런 얘기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던데 어쨌든 저는 그 주거급여가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특성에 대해서 빈곤가구의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한 좋은 복지제도여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더불어서 주거빈곤 문제 한국에 굉장히 만연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확장적인 제도로서의 지향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이거 주거급여 처음 도입될 때 연구자분들의 꿈은 정말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정말 제대로 된 주택 바우처 만들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숫자가 그만큼 되나 뭐 4% 내외 이 정도면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주거 빈곤층이 기초생활 수급자 이 가구들에게 충분할 만큼의 임차료 보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주거 상향을 위한 노력이 이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것을 계속 요구해 나갈 생각인데요. 그래서 뭐 이게 이상향이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129페이지 오른쪽에 두 번째 짝대기에 보시면 세 번째 문장에 보시면 있는데 뭐 이런 순환을 갖는 이상향이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현재 주거빈곤층인 사람에게는 임대료와 주거 환경 개선 이걸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주거지가 열악하거나 자신의 생활 환경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이나 이동을 지원하고 또 이 과정에서 빈곤층들이 어떤 지역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공공주택과 주택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상당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주거빈곤과 주거불평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주거급여의 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는 그냥 저소득층에게 적당한 정도의 월세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밖에 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야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지난해에 계속 끔찍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995시원의 화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있었던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임대아파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영 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처음에 이길지 박사님하고는 좀 다르게 현장에서 느끼는 좀 더 현장감 있는 얘기들을 함축적으로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토론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토론자분들 오시고 이 정리를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오늘은 이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그냥 저하고 토론자분들하고 그냥 각자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의자를 준비를 할 겁니다. 조금 전세 전 제가 그 매입형 임차형 임대주택 사회를 봤었는데요. 그때는 시작을 조금 늦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굉장히 쫓겼거든요. 근데 이번 세션은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플로어에서도 얘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그 두 가지 발제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자분들이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그냥 순서는 그 자료에 나온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약간 발제자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그 주거급여가 지금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의 토론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마이크를 그 임덕영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끝에서부터 하게 되는 중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덕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동안 주거급여를 이제 주요 토론 대상으로 꾸준히 이제 해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먼저 2013년에 이제 주거급여 관련된 이제 발표 세션에서는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이제 주거비 지불 능력 향상과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주거급여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필요성들이 이제 언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부터는 이제 주거급여 제도 시행에 따른 과제 또는 이제 주거급여 제도 과제 이렇게 제도 도입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제도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이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줄을 이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2017년도 주거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주거 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언급되지 않았고요. 이제 2019년에 들어와서 본 주거국제 컨퍼런스의 이제 가장 큰 테마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당하게 한 세션으로서 중요한 이제 다양한 발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역사가 좀 축적이 이제 조금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이제 하나둘씩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1차적으로 시기에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일단은 잊어먹기 전에 이제 발표하신 이제 김윤영 이제 국장님께서 그 주거급여 조사 항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그 주거급여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LH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조사와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있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조사 항목은 이제 무려 이제 7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좀 다양한 이제 항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LH에는 이제 주거급여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가가 호구를 방문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담긴 계약서를 이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담긴 어떤 그 임차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한 작업도 이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재산을 줄이려고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이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임차료를 좀 많이 올려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이제 기준 임대료를 이제 맞추려고 이제 최대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올려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계약서에 이제 근거한 이제 그런 시스템에 이제 75개 항목을 집어넣고 이제 그것이 확실한지는 이제 별도의 이제 부동산을 직접 가서 3개 이상의 이제 가장 근접한 주거 유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KB나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실거래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가격이 정말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제 참고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워낙 이제 번잡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LH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시스템의 이제 좀 뭐라 그러면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비주택 주거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실거래 가격으로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접 방문을 해서 그걸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좀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축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보고서로 이제 주거급여 임차료 검증 시스템 구축 수립 연구라고 LH 연구원에서 올해 4월에 발간된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제 홈페이지나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 대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토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앞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거급여 과제는 이제 보장 수준 강화와 대상 확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핵심적인 문제를 이제 언제나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개별 급여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거 급여를 가장 독립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아까 김윤영 활동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급여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남겼는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급여로서 주거 급여를 개별 급여로 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는 그 개별 급여로서의 특징은 하나는 각 급여별 자격이 개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거 급여의 자격이 틀리고 또 의료 급여의 자격이 틀리고 이제 생계급여 자격이 틀립니다. 두 번째는 각 급여가 각 니즈로서 개별화되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주거라고 하는 니즈는 다른 생활과 분명히 다른 특징들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별도의 니즈를 수치화를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급여로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급여별 자격이 개별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주거급여를 이렇게 별도로 뽑아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의 연이륙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급자가 바로 수급을 전부 다 받는 상태에서 바로 나가게 되면 너무나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보충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다른 급여들이 조금 더 보충적인 의미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말하면 미수급자가 수급자로서의 연착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상정이 됐습니다. 바로 생계급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런 급여들을 받음으로써 바로 생계급여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 김혜승 박사님은 급여별 선정 기준을 차별화함으로써 생계급여로부터 탈시급 이후에도 욕구별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급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제기는 김윤영 국장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단계화를 했었던 이점들이 그다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거급여의 바로 고유한 점들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생각해봐도 생계급여나 다른 급여에서도 충분히 똑같이 발생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들이 계속된다면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생계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개별화된 급여 체계는 오히려 이제 생계급여 가장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수준을 아주 급격하게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알리바이로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런 단계들이 효과가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좀 더 발본적으로 우리가 단계별 급여를 생각했을 때 과연 맞춤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독자적인 니즈로서의 주거입니다. 이 독자적인 이제 기준 임대료 설정과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주거 니즈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제 하면은 주거 지원과 관련된 급여의 적나라한 모습, 너무나 적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주거와 관련된 이제 지원 금액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주거비 지원은 예전에 어떤 통합됐었던 그런 액수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와 관련돼서 이제 계속 문제제기 되는 것은 이제 이길재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과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민간 임대의 평균적인 어떤 그 주거비가 사실은 너무 이제 조금 측정된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제기도 있고 또 이제 기준 임대료에 대한 이제 그런 낮은 점들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더 조사가 좀 과학적이고 좀 신뢰성 있게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지금은 액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액수가 좀 더 커지게 되면 평수별로 이제 주거급여가 좀 이제 차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작업으로서도 그 데이터의 중요성은 조금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조영 박사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토론을 할 때마다 따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임조영 박사님 토론 중에는 이제 LH에서 한 연구과제 홍보도 잠깐 있었고요. 필요하시면 꼭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H가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LH가 전적으로 하고 있는 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이걸 어떻게 가져갈지 한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토론으로는 충남연구원의 임현빈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의 임현빈입니다. 앞서 발제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되면 이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영구적인 서포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연구원이나 LH나 정책을 만들어가는 기관들이고 또 발제해 주신 분은 또 현장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또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인데 지방연구원이 저는 위도 알아야 되고 아래도 알아야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정쩡한 스탠스에 있고 또 제가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뒤에 드리고요. 저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와 관련된 보조금 정책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기존의 주거복지 상의 주거급여를 제공해서 기본소득을 높이는 방안. 이거는 총 소득을 높이는 소득 효과를 발생시켜서 그래서 주거비용의 비용을 낮추고 다른 부분의 소비를 좀 촉진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주거급여였다고 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택 정책의 측면에서 저소득 가구들의 주거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정책의 목표로 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 바우처 형태라는 표현을 왜 안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주거급여로 바뀐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래서 기존의 주택 주거급여와 주택 바우처 형태의 주거급여의 효과를 좀 살펴보게 되면 그 현금 보조 방식의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에서 현물 보조 효과가 있는 주택 바우처 제도로 변화된 것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현금 보조가 기존의 주거급여가 현물 보조 형태에 있는 바뀐 주거급여보다 개인의 효용 수준은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받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빈곤의 감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효과는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재화의 소비를 높이고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우처 형태의 현물 보조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책의 기조는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조 중심에서 바우처 등의 어떤 현물 보조 형태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라서 우리나라도 그게 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이 되려면 그 이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뀌게 된 배경에 있어서 연구적으로는 그다지 많이 연구가 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리서치를 2, 3년 전에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제가 충남에 있으니까 그 저소득층의 주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면 그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 대한 소득 대비 임대료 부분이 몇 년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45%에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앞서 발제자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30% 이상일 때 심각하다고 본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높고 제 체감상 30%도 넘는 것 같아서 어떤 그 광역도도 아마 대부분 이런 추세일 겁니다. 경기도 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적인 측면에서 좀 찾아봤더니 주택 공급에 대한 증가 그리고 가격에 대한 효과, 소득 증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진행돼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그 주택 바우처 형태의 주거 급여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연구들은 많이 안 돼 있고 향후에는 어떤 주택 시장이라는 것이 지역별 특성이 굉장히 강한 재화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돼서 주거 급여가 좀 더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구를 찾아보니까 김혜승 박사님이 2004년에 한 연구가 있는데 이게 아마 주거 급여 주택 바우처 이쪽의 연구로는 아마 최초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결과가 최빈층의 임차 가구의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굉장히 높고 주택 가격 탄력성도 굉장히 높고 소득 탄력성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데
나타났고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가가구는 소득 보조,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기존의 주거급여 형태 그리고 가격 보조 정책이 주거 서비스 형성에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는 반면에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보조보다 가격 보조 형태, 그러니까 주택 바우처 형태의 바뀐 주거급여 제도가 효과가 큰 걸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주거급여, 기존의 주거급여와 바뀐 주거급여, 그러니까 주택 바우처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인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 그리고 다른 재화에 대한 다른 쪽에 쓰는 지출의 비중이 바뀐 주거급여 형태의 그 정책이 더 효과가 높았습니다.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지역별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거 서비스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들, 대도시들이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부산, 제주 특이하게 광역도 중에서 충북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지역에서 바뀐 주거급여, 주택 바우처 형태의 정책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는 앞서 연구를 하신 김행성 박사님이 연구한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제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저는 지방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이게 밑에서 실현이 되는 거 좀 어폐가 있고 또 이 주거급여라는 부분이 딱히 이걸로만 가지고 단독으로만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어떤 빈집에 대한 얘기가 좀 연동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주택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8.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발생수를 보게 되면은 광역시보다 광역도에서 높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고 또 지역보다 면 지역이 높아서 충남같이 이런 도시 지역의 특성보다 비도시 지역의 특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런 빈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광역시들은 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이쪽과 빈집 활용과 연결시켜서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임대주택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자유라는 빈집 활용 스타트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뭐 임대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뭐 그렇게 제공하는 방안 그런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런 민간 업체랑 좀 협업을 해서 또 주택 공급의 입장에서도 어떤 최저 주거 기준에 맞는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주거급여 제도와 또 연동시켜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과 뭐 LH든 뭐 지역의 개발공사라든지 해서 좀 어떤 입주자 모집이라든지 바우처 주거급여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같이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충남의 예를 들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한데 충남형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충남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까지 신혼부부나 청년 대상으로 1,000호를 공급을 하는데 2022년입니다. 이게 늘 임대주택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부분인데 예산한 약 2,330억 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과 연계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달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끊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는데 이병빈 박사님은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2015년도에 도입을 할 때 미국식 주택 바우처를 갈 건지 또는 유럽식
급여 방식으로 갈 건지 하여튼 그런 논의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 논의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자가가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과거에 생계급여에서 자가에 대한 지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연속적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자가가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 급여하고 기존 우리 건설 지원에 관한 그러니까 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생각이 나는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홍종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홍정원 간사라고 하고요. 저는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토론이 흘러가는 방향과 약간 다르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지금 주거급여의 임차급여에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주거급여 기준 임대를 산정할 때 애초에 국토연구원이나 국토부가 산정한 값의 100%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10%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래서 90% 정도의 기준 임대를 책정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서울의 기준 임대료가 높으니까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다라는 측면에서 서울에 사는 임차 가구들에게 뭔가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길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생계급여 기준수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 지금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자기부담금이라는 거는 주로 비용보전급여에서 두는 장치거든요.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장치인데 지금 국토연구원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게 그 소득 역전 방지를 한다는 차원을 들고 계세요. 근데 이 주거급여라는 거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 역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애초에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임차 급여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가구 형태에 따라서 주거비가 각자 다르고 주거 형태가 다르고 누군가는 또 사용 대차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소비 억제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거는 수급자의 소득이 아니라 수급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자기부담금이라는 건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소득 기준이 아니라 이 수급권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의 기준을 둬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와서 이제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들, 특히 비주택 환경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grossly inadequate라는 표현인데 이건 도대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지금 한국의 민간 임대 시장에 전혀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 환경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일보가 최근에 보도했던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그 보도를 다들 보셨을 텐데 소위 빈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재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문제를 과연 주거급여를 집행하는 국토부와 담당 과와 담당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방지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토부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 등록이랑 임대주택 규제 관련한 것들인데 최소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치는 수반되어야 된다.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연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조사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LH가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되게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능력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인데
LH가 하는 주택조사가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는 수준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현장에서 이런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나 이런 걸 해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해주신 거를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주택조사를 하는 원인은 정말 간단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인프라만 잘 구축해놨다면 애초에 이런 걸 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부재하니까 주택조사를 지금 LH가 읍면동을 커버할 수도 없고 시군구를 커버할 수도 없는 수준의 지금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력들을 억지로 쥐어짜면서 주택조사를 일일이 다 가가오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보장기관의 어떤 인프라를 늘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LH가 억지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 특히 2020년 예산으로 이 주택조사 관련한 예산만 지금 300억을 책정해 놨거든요. 이런데 돈을 쓰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LH가 억지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면은 아까 김민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급여 수급 여부,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 신청 가구의 임차료가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청 가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정말 말도 안 되고 여기에 주거급여가 들어가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주거 상향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그런 목적을 가져야 하지 지금과 같은 주택조사는 차라리 폐지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약간은 강조가 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래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그러니까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기초생활급여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국토부 산하의 소위원회를 꾸려서 이걸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좀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좀 비공식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위원분들도 많이 계신데 조금 말을 아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최소한 국토부는 이 주거급여 현실화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국토연구원 담당 연구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급여의 보장성이 취약하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도대체 올해 국토부가 뭘 했는지 따지고 싶은데 지금 국토부가 안 나와서 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참여연대가 여러 번 이제 주거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단체들과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지금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시장임대료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토부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주거급여 내년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쓴 표현 중에 굉장히 생소한 게 필요인상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필요인상분이라는 거는 지금 보장성이 떨어진다라는 현실을 굉장히 용감하게 인정하고 이 목표치를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 목표치라는 것 자체가 2017년 시장 기준 임대료를 가지고 개측이 된 겁니다. 근데 2017년에 개측된 임대료 목표를 가지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다는 게 여러분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같은 걸 고려하면은 최소한 매년 개측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이거를 2017년에 개측한 거를 2022년까지 단계적 목표로 설정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0년 기준 임대료가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26만 6천 원 맞죠? 네. 그 정도 수준인데 국토부가 설정한 목표치는 31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018년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이제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 수준의 시장 평균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은 3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인 가구로 갈수록 조금 더 높아지는 면이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거급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앞세 순에서도 그렇고 항상 뭐 이제 수요자의 권리, 그러니까 어떤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급여를 지금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취약한 정보부처 관료들과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뭐 지방정부의 연구기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당사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긴 했지만 이런 거버넌스 관련한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부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2021년부터 적용된 3개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들의 관심도 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올해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후에 이제 평가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강사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훨씬 더 세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세진 않고 무난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일단 저기 지정 토론자분 얘기는 다 들었고요. 아마 그 토론자분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일부는 우리 발제자분이 답변을 해주실 부분도 있고 저는 못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발제자분들의 얘기를 한번 듣는 그 짧은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전에 혹시 플로어에서 의견이나 또는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오늘 나온 얘기에 다 동의를 하시나 보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아도 될까요? 주거급여에 대해서? 네. 참여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사람이 약간 그런 분야에서 자세히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뭐 정부에서 예산 주거급여 관련된 예산을 하면서 주거급여 좀 피하려고 했다가 깎였다고 기사 나왔고 깎일 지경까지 일단은 비용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했길래 예산 깎일 상황까지 갔을까 그 상황이 매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마 그 예상치하고 실제 집행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발생하는 그 원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뭔가 그걸 이제 신청하는 쪽에서 그게 자기가 너무 작다라고 얘기하면 생각하면 그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돼서 뭐 물론 어떤 기준도 있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실제 그 주거급의 수준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저주거 기준선에 미달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위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기준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실제 그 사람들 말로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네. 지금 플로어에서 이강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전에 홍 간사님이 지적한 것하고 연결해서 국토연구원의 이길재 박사님이 다는 못하실 것 같고요. 답변을 일부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질문들은 국토부나 기재부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조금 해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 플로어에 더 질문해 주시죠. 서울시 중앙교육센터 김윤지 차장인데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지자체 단위로 주거복지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주택조사나 주거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75개 조사 항목에 임대료까지 다 조사되어 있는 DB가 있다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어쨌든 또 다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는 것 같고,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더 열어주실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LH한테 여쭤보셔야죠. 국토부나 LH한테 여쭤보셔야 되는데, 임도경 박사님이 답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신대요. 일단은 질문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문제들은 계속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발제하신 두 분의 의견을 조금 짧게 한 2분 정도만 들어도 되겠죠? 2분씩 답변을 해주시고, 이길재 박사님은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 불용액 관련해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정말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고, 또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예상했었던 만큼 안 돼서, 원래 60만 명 이렇게 신규 신임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24만 명 됐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죠. 이게 첫 해도 2천억이 넘게 이게 이 진입에 대한 과대 추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한 지가 이미 한 20년이 이제 돼가니까 상당히 예측 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불안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항상 좀 들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더 많이 신청할 것 같고 막 이런 거나, 아니면 어쨌든 소득 자료나 이런 게 불완전하고, 여기에서 추계되는 것에 진입은 사실 시행 초기에는 한 25%, 30% 이렇게 되더라라는 경험치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만큼 예상하고 하지 않고 최대로 들어올 모든 가정을 다 해놓고 잡게 되다 보니까 제도 운영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수적이 되어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데 사용대차는 진입금지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이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어느 부분에서는 꼭 뭔가 깎여 나가는 이런 이상한 순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 정말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은 그냥 되게 아쉽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복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박탈당한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침 수준이라든지 이런 데 빠른 개정을 통해서 소모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기초생활 수급, 제가 오늘 다른 세션 참여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빈곤층의 주거 선택이 얼마나 빈약한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제가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살아 생전 동안 한 30번 넘게 이사를 다니고 초등학교를 5군데에서 나왔거든요.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녀왔는데, 이 이사를 많이 다닌 궤적이 선택권을 의미하는 게 거의 아니잖아요. 그리고 빈곤층일수록 주거 선택지에 대한 선택은 정말로 열악하고 거의 사실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거급여가 처음에 도입될 때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을 합니다라고 되고, 그럼 깎이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했더니, 그럼 주거 상향을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되죠
구조라고 얘기를 해서 더 좋은 집으로 임대료만큼 높여서 가시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이렇게 얼이 빠졌었거든요. 아 이게 한 3만 원 그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게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냐 뭐 이런 답변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주택이라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고유하게 필요하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기본권임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한국 사회의 주거 현실이다. 이 양측면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시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뭐 쪽방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항상 양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고시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과 고시원이 아닌 다른 것처럼 이 사람이 대안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한 거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평가가 낮다, 만족도 낮다, 노후가 심하다. 그럼 이것을 좀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다른 선택지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가 된다는 거죠. 전 이 두 가지가 서로 배반하는 요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현재 한국에 있는 주택의 상황, 그리고 주거빈곤층이 직면하게 되는 계속해서 낭떠러지 같은 2년마다 한 번씩 반복하는 이 낭떠러지의 상황,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야 속에 주거급여가 그리고 주거복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이 좀 이렇게 프로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뭐 김영 부장님이랑 뭐 홍종훈 가사님 그리고 이광훈 변호사님 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실무적인 차원의 그 연구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되게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런 좀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좀 앞으로 좀 이것을 좀 많이 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국토부도 그렇고 이제 국토연구원에서도 그 실무적인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을 좀 하다 보면 방금 김용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소지 문제라든지 보상 단위 문제라든지 사용대차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면 항상 그 양면적인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보면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반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주업을 워크숍에서 그런 공무원분들이나 실무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수급에 대한 좀 약간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거기서 좀 두렵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광훈 변호사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불량자 기준이 주거급여에서 실수로 도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로 도입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잡는다는 것이 조금 좀 받아치기가 돼서 좀 불행이 많이 됐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계속 좀 더 제도가 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런 것들 조금 거울 삼아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저희 연구가 좀 더 확장되어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토론하신 이렇게 임동영 박사님 지금 보시고 보면 제가 이런 부분에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야만 이것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으로 발제자분들의 마무리 과정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일단 제가 사회는 보고 있지만 사회자를 떠나서 주거복지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주거복지 소위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 문제 제기하신 분들, 문제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100%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원래 처음에 급여를 설계할 때부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항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지금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에 임차인 대표가 참여한다든지 또는 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근데 한 가지 그 참여하면서 느끼는 무력감 같은 게 있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사실은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신 그런 점들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주거급여 소위가 있고 또 다른 연구 과제나 또는 정책적인 정책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발제를 해주신 분들, 토론해주신 분들, 플로어에서 경청해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걸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공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내일 혹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명찰을 반납해주고 여기 그냥 앞쪽에 두고 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인데요. 저녁 식사가 원래는 이 건물에서 6시 반까지만 배식을 하는데 저희 그 시간 맞춰서 더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너무 이렇게 여유가 있진 않으니까 최대한 식사를 바로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